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세미나 10일 327페이지 17장 주체와 타자 아파니시스 들어가겠습니다. 올해 강의를 시작하면서 저는 나는 찾지 않는다, 나는 발견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프로이드의 장에서는 그냥 몸을 숙이기만 해도 발견해야 할 것을 쉽게 주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찾지 않는다는 건 환유를 얘기합니다. 환유. 찾는다는 건 환유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건 전이분석이 이런 그 환유에 속하는 것이죠. 전이분석. 일반적인 심리학, 일반적인 그 락강 정신분석을 제외한 그런 정신분석에서 전이분석하는 거, 이게 환유예요, 환유. 담론의 환유. 그러나 락강 정신분석에서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은유죠. 이거는 통찰적 해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령 나흐 트레그리 사후회라는 개념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으며 그저 죽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인 의미가 간과되어 왔죠. 마찬가지로 언젠가 저와 같은 길을 가던 사람조차 아인츠이거쭉 즉 다낭적 표지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고 놀람을 피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 도식을 통해 이미 지적한 바 있는 억압의 수준에서 프로이드가 포아슈틀링스 레프레젠탄츠라고 부른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328페이지) 1번 들어갑니다. 포아슈틀링스 레프레젠탄츠라는 말에는 일종의 단층 같은 게 있어서 독일어의 상규에 맞지 않게 s가 중간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s는 한정사의 정규 어미 변화에는 맞지 않지만 복합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포아슈틀링스 레프레젠탄츠에는 두 개의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포아슈틀링과 레프레젠탄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외의 형태를 설명하면서 몇 가지 예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특별한 성질을 지닌 벨로서 분절된다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몇 가지 다른 방식으로 풀이해 보겠습니다. 소외와 분리의 배를 갖다가 다른 방식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다는 것이죠. 가령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라는 말을 살펴봅시다. 노예의 변증법은 목숨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 이미 분명하지만 노예에게 자유가 있는 목숨은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가려면 한 가지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이 필요 조건이 바로 본원적 요구의 상실을 초래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요 인자를 치사인자라고 그랬죠. 치사인자. 본원적 욕구의 상실을 초래하는 인자. 이게 치사인자라고 그랬죠. 어떤 중요한 가치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죠.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치사인자라고 그래요. 자유라는 그 가치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게 목숨이죠. 목숨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그 자유를 상실하고 소외시키고 그 자유에 대한 본원적 욕구를 상실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목숨을 선택한다는 것은 바로 자유에 대한 치사인자가 되는 것이죠. 이는 아마 저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일 겁니다. 저의 신입휘양들을 거치지 않고는 저를 따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신입휘양들을 거침으로써 소외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왜냐하면 기존의 스키마와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이 때문에 각자는 프로이드의 말대로 작은 차이를 찾으려 하겠죠. 불행히도 이 작은 차이 때문에 그들은 제가 그들에게 알려주었던 지침의 의의를 망각하게 됩니다. 자꾸 자기의 기존의 스키마에다가 그 락강이 말하는 그 이 윤리적 지침 또는 그 정신분석의 지침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자기의 그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이 스키마에다가 이렇게 뜯어 맞추려고 해요. 어떻게 하든지 그 유비시키고 비교시켜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지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길을 잃는 것이죠. 다행히 저는 그다지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여준 방향 속에서 각자가 자기 길을 가도록 내버려둘 참입니다. 어쨌든 바로 그런 연유로 저는 모시의 눈에 제가 포아슈틀링스 레프레젠탄츠에 대해서 처음에 제시했던 번역어에서 긴히 정정해야 될 것처럼 보였던 부분을 일부러 지적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프로이드가 억압은 표상의 질서에 속하는 무엇, 그가 포아슈틀링스 레프레젠탄츠라고 이름 붙인 그 무엇에 대해
작용한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억압은 Vorstellungsrepräsentanz에 대한 억압이다 이거죠. 표상의 질서에 속하는 그 무엇? 표상의 질서에 속하는 기표죠. 표상의 질서에 속하는 기표. 표상의 질서를 대표하는 기표. 이게 이제 Vorstellungsrepräsentanz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억압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억압되는 것은 기표가 억압되는 것이죠. 몇 년 전 이러한 점을 지적한 후 저는 곧바로 프로이드가 억압되는 것은 정동이 아니다 라고 강조했음을 분명히 했죠. 이는 또한 하나의 시리즈로 묶인 프로이드의 메타심리학 논문들 중에서 무의식에 관한 글 다음에 수록되어 있는 Verdrängung, 억압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Verdrängung, 억압되는 것은 정동이 아니다. 정동은 자신의 능력이 닿는 곳이면 어디든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 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동은. 제 이론에서 이 정동이라는 용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곧 보시게 될 겁니다. 정동이 자기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확인시켜줄 수 있는 심리학 교수들이라면 얼마든지 널렸습니다. 이 정동의 전이 상황에서 이 정동의 이 일종의 전치죠. 이 정동의 그 전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심리학자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억압되는 것, 그것은 욕망으로서 표상된 것, 즉 의미 효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의미 효과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번역해서 표상의 대표자라는 사실을 강조했던 겁니다. 예, 표상의 대표자. 억압된 것은 표상의 대표자다. 이 표상의 대표자가 바로 Vorstellungsrepräsentanz예요. 이때 혹자에게 소외의 기능이 개입하게 됩니다. 그는 다소간 대학의 특권적인 권위를 지키려는 괜한 마음에 그리고 대학의 자리를 얻었다는 것에 우쭐해하며 제가 제시한 번역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Vorstellungsrepräsentanz, 그것은 소위 표상적 대표자입니다. 굳이 이런 이야기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출간된 심신의학에 관한 한 소책자에는 저의 욕망 이론이라 불리는 것에 어떤 몰인식이 들어있다고 주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한 그 책의 어느 짧은 각주에서는 제 제자 2명이 발표한 텍스트에서 인용했다고 하면서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어떤 구절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저를 따라 욕망을 욕구에 대한 표상적 대표자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욕망을 욕구에 대한 표상적 대표자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제 제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썼는지에 대해서는 언쟁하지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용이 극히 빈약한 이 소책자에서 유일하게 타당한 지적은 우리는 오히려 욕망은 표상적이지 않은 대표자라고 말할 것이다 라는 대목이라는 점입니다. 락강이 자기를 비판했던 이 소책자에서 유일하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던 부분은 욕망은 표상적이지 않은 대표자다. 욕망은 표상적이지 않은 대표자다. 다시 말하면 욕망은 표상적 대표자가 아니라 표상의 대표자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Vorstellungsrepräsentanz를 표상의 대표자라고 번역하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며, 실제로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말하고 싶은 바를 말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Vorstellungsrepräsentanz를 소외의 본원적 메커니즘에 대한 제 도식 속에, 즉 주체가 무엇보다 타자 속에서 등장한다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시니피앙의 첫 번째 짝짓기 속에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Vorstellungsrepräsentanz라는 것, 표상의 대표자라는 것을 타자 속에서 등장하는 시니피앙의 첫 번째 짝짓기에 위치시킬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는 최초의 시니피앙, 즉 다란적 시니피앙이 타자의 장에 출현하면서 그 시니피앙이 다른 시니피앙에게 주체를 대표하는 한에서 그렇습니다. 하나의 시니피앙이 나오고 다란적 시니피앙,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시니피앙이 나오죠. 이 다른 시니피앙에 대해서 주체를 대표하는 한에서 이 다란적 시니피앙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의식 자아 차원에서의 그 의미겠죠. 이때 그 다른 시니피앙은 주체의 아파니스라는 효과를 갖습니다.
예, 그 다낭적 심리피양이 주체의 의미를 발생시킨다면 또 다른 심리피양은 주체의 소외를 야기시킨다는 것이죠. 예, 주체 아파니시스라는 효과를 갖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주체의 분열이라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이 주체의 분열, 요 장소가 바로 욕망이 출현하는 장소가 되겠죠. 즉 주체가 한쪽에서 의미로 나타난다면 다른 쪽에서는 페이딩, 즉 사라짐으로써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낭적 심리피양과 주체 자신의 사라짐의 원인인 이항적 심리피양으로서의 주체 사이에는 삶과 죽음의 문제가 걸려있죠. Vorstellungsrepräsentanz란 바로 이 이항적 심리피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끄러진 심리피양, 이항적 심리피양. 이것이 바로 주체의 소외, 주체의 페이딩을 야기시키는 기표가 되는 것이죠. 심리피양. 이 이항적 심리피양이 우어페아드랭, 원어갑이죠. 페아드랭, 우어페아드랭, 원어갑의 중심점을 구성하게 됩니다. 프로이드가 자신이 이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 원어갑의 중심점은 무의식 속으로 밀려들어가 안찌용, 즉 끌어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원점, 인력의 원점을 구성하게 되는데 바로 이 원점 덕분에 운터드릭트, 억압된 것, 즉 심리피양으로서 밑으로 내리눌린 어떤 것을 대신해 이와 유사한 다른 모든 억압들, 내리눌림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항적 심리피양으로서의 원어갑, 이항적 심리피양이 원어갑 됐을 때 그 심리피양은 자기와 유사한 다른 심리피양들을 끌어당긴다는 것이죠. 이게 2차적 억압이에요. 예, 2차적 억압. 원어갑과 2차 억압 이렇게 나누잖아요. 원어갑은 그 이항적 심리피양의 억압이고 그 다음부터는 그 이항적 심리피양이 자기 마음에 드는 기표들을 전부 끌어당기는 것이죠. 그래서 무의식에 억압시켜 놓고 그 무의식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죠. 저는 전 시간에 주체에게 소외의 벨로부터 되돌아오는 길을 찾게 해주는 것이 분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분리를 통해 주체는 소외시키는 것을 본질로 하는 심리피양 분절의 첫 번째 쌍에서 취약한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리를 통해서 주체는 소외시키는 것을 본질로 하는 심리피양의 분절의 첫 번째 쌍에서 취약한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원어갑이 이루어지는 그 심리피양의 분절, 첫 번째 원어갑이 이루어지는 그 이항적 심리피양, 이항적 심리피양과 짝을 이루는 다낭적 심리피양, 그 두 개 사이에 분절의 그 첫 번째 쌍, 그 심리피양의 첫 번째 쌍, 거기서 취약한 지점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리를 통해서. 주체가 자신과 관련된 첫 번째 타자의 담화를 경험하면서 탐지해낸 욕망이 기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두 심리피양, 다낭적 심리피양과 이항적 심리피양 사이에 벌어진 균열입니다. 여기에 뭐가 기거한다고요? 욕망이 기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타자의 담화를 통해서 지각한 욕망, 탐지해낸 욕망, 이것이 이제 살고 있는 장소죠. 가령 최초의 타자가 엄마라고 생각해 봅시다. 주체의 욕망이 구성되는 것은 바로 엄마가 말하고 명령하고 의미화하는 것 저편에 혹은 이편에 엄마의 욕망이 존재하는 한에서입니다. 엄마가 말하고 명령하고 의도하는 것, 의미화하는 것, 거기에는 엄마의 욕망이 묻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엄마의 욕망이 뭔지 모를 때 이 아이는 어떤 질문을 던진다고 그랬죠? 캐버이라는 질문을 던진다고 했죠? 즉 엄마의 욕망이 미지의 것으로 남아있는 한에서입니다. 캐버이라는 질문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욕망의 주체가 나오는 것이죠. 주체의 욕망이 구성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결여의 지점에서입니다. 결국 주체는 자신이 결여된 지점, 자신을 사라지게 만든 결여의 지점이라 할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되는데 이는 속임수나 근본적 비틀림이 없지 않은
이러한 비틀림 때문에 주체가 되찾은 것은 그러한 재발견의 운동을 불러일으킨 것과 일치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 타자의 욕망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타자의 욕망 속에서 나의 욕망이 발현되긴 하지만 그것은 타자의 욕망과 일치하지 않죠. 왜? 비틀림 때문에 비틀림이 있기 때문에, 비상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로부터 치료 그 자체와 관련해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를 다시 상세히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비틀림의 효과가 전이로부터 빠져나오는 국면을 통합하는 데 본질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락강 정신분석적 분석에서 전이를 빠져나오게 될 때 이 주체는 욕망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예, 욕망의 주체가 되는데 이때 욕망은 대타자의 욕망이 아니죠. 대타자의 욕망과 비상호성을 가진 비틀린 그런 주체만의 욕망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욕망이 등장할 때 비로소 전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욕망 기능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다음 사항에 초점을 맞춰봅시다. 이항적 시니피앙, 즉 포슐랭스레프레젠탄츠가 운터드릭트, 억압되는 밑으로 내리 눌리는 것은 주체가 분리 속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는 한에서입니다. 주체가 분리 속에서 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이 기표가 포슐랭스 레프레젠탄츠, 이항적 시니피앙이 억압되는 것은 주체가 분리 속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는 한에서다. 이 분리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캐보이라는 질문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대타자의 결의에 대한 캐보이라는 질문, 대타자의 욕망에 대한 캐보이라는 질문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캐보이라는 질문이 있기 전에 벌써 이 대타자의 기표가 억압되어서 들어가는 것이죠. 억압돼서 이 기표가 억압되면서 동시에 캐보이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분리 속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게 분리 속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억압이 이루어지고 캐보이라는 질문이 나와야 한다. 이는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해석의 기호와 같은 아주 다양한 영역에 대해 즉시 해명의 실마리를 제시해 줍니다. 말이 나온 김에 다음의 사항을 지적해두는 것이 그것이 아무리 형이상학적이라 보일 수 있다 해도 우리의 기술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무엇을 자유롭게 하다는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결코 쓸데없는 일이 아닙니다. 즉 허상이라 불리기에 딱 알맞을 자유라는 용어가 제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입니다. 이 분리의 지점이죠. 주체가 자유로워지려면 그 이항적 시니피앙의 아파니시스 효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예, 소외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돼요. 소외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것. 주체가 소외됐다는 건 뭐죠? 주체가 존재적으로 소외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주체가 자기 존재를 찾는다는 것이죠. 주체가 자기의 존재적인 의미를 찾는다. 그것이 욕망이죠. 욕망.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실제로 바로 이것이 자유의 기능에서 문제의 핵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소외로부터의 자유, 아파니시스로부터의 자유, 이항적 기표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자유의 기능에서 핵심이다 이거죠. 우리의 경험 수준에서 이 소외 배리라는 용어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뒷받침해 줄 만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낸 가장 분명한 두 가지 공식이 하나는 노예 입장을 구성하는 선택이고 하나는 주인의 입장을 구성하는 선택이었다는 점은 분명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노예에게 선택은 자유냐 목숨이냐로 주어지고 이는 목숨이 없다면 자유도 없다로 귀결됩니다. 결국 자유라는 한 귀퉁이가 영원히 잘려나간 목숨만을 부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소외죠 이게. 예, 치사인자에 의한 소외죠. 그런데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주인의 소외 또한 정확히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헤겔이 주인의 지위가 순수한 위신을 위한 목숨을 건 투쟁에 의해 확보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주인의 선택이 죽음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주인 역시 근본적 소외를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인도 주인이라는 자리를 얻기 위해서 주인이라는 위신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가치들을 희생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노예만 소외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만 자유에서 소외되는 게 아니라 주인도
자신의 존재적인 소외를 겪으면서 결국 주인이라는 위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분명 노예와 마찬가지로 주인도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항상 최후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바로 이것이 주인의 자유의 한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은데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주인의 소외를 이야기하는 선택을 구성하는 죽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죽음이죠. 즉 순수한 위신을 위한 목숨을 건 투쟁에서와 같은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의 본질이 나타나는 것은 그 자신이 자유냐 죽음이냐라는 질문을 듣는 순간 즉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죽음밖에 선택할 수 없는 테러의 순간입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주체의 소외를 선택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존재적인 소외를 대가로 지불하고 자유를 얻는 거예요. 무슨 자유? 주인의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주인의 최상의 이미지는 클로델의 비극의 등장인물인 시뉴드 쿠퐁테인이 보여줍니다. 저는 제 세미나의 한 대목에서 긴 시간을 할애해 이 인물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녀는 자기 자리 즉 주인의 자리를 절대로 포기하려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에게는 주인의 자리가 절대적인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녀가 무엇을 포기했나요? 그리고 그녀가 희생해가며 지키는 가치들은 스스로를 희생하도록 만들었을 뿐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녀 자신의 존재 자체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뭐를 위해서? 그 자유, 주인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가치를 위한 희생을 통해 자신의 본질, 자신의 존재 자체, 자기 존재의 가장 내밀한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녀는 결국 자유가 주인 그 자신에게서 얼마나 근본적으로 소외되어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었던 셈입니다. 그 주인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주인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유를 포기한 거예요. 자유.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본질, 존재 자체, 자기 존재의 가장 내밀한 것, 그 자유를 포기한 것이죠. 뭐를 위해서? 주인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위신이에요, 위신. 헤겔에게서의 그 주인의 이 근본적 소외가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노예도 소외가 일어나지만 주인도 소외가 일어나기는 마찬가지다. 예. 오늘은 그 소외와 분리에서 이 분리가 일어나는 그 메커니즘을 Vorschlägs Repräsentanz라는 용어에 대한 그 해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소외의 벨로부터 그 주체의 소외로부터 주체가 분리되는 그러한 그 이 메커니즘을 락강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